그날 밤 소금기와 절망의 냄새가 자욱한 인천의 어느 허름한 민박집 방 안에서 내 친구의 남편 강태준의 거대한 그것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나는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다. 저게 정말 사람의 것이라고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내 침묵을 대신해 절규하는 것 같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수의 목소리가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건 괴물이야 서연나. 널 찢어버릴 거라고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때는 그저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우뚝 솟은 그것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내 가장 미친 상상조차 뛰어넘는 악몽이었다. 척추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원초적인 공포인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죄스러운 기대감이었다.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박서연, 너 지금 친구 남편이랑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성은 이미 죽어버렸다. 돌아갈 다리는 내 손으로 이미 불태워버렸다. 50년 평생 진정한 여자로 살고 싶다는 갈망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설거지로 손이 거칠러진 평범한 아줌마인 내가 어쩌다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 영혼을 꺼니 선택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까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내 인생의 잿더미 속에서 바로 그 운명의 밤에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내 이름은 박서연, 나이 50. 인천의 한 구석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여자다. 지난 5년간 내 인생은 콩나물 국밥집의 퀴한 국물 냄새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묶여 있었다. 닫고 나르고 취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매일 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집에서 기다리는 진짜 지옥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내 남편 최동건은 57세. 실패의 화신이다. 2년 전 명예퇴직을 한 후 술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주식에 쏟아부었고 전부 날려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의 몸은 소파와 한 몸이 되었다. 그의 숨결에선 늘 싸그려 소주 냄새가 났다. 그는 내가 땀과 허리를 굽혀가며 벌어오는 푼돈으로 연명했다. 어이 5만 원만 줘봐. 술 떨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명령조였다. 하지만 나를 매일같이 죽어가게 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공허함, 굴욕감이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채워진다는 느낌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의 그것은 정말이지 처참할 정도로 작았다. 혈상가상으로 그는 성냥비처럼 불붙었다가 1분도 안 되어 꺼져버렸고 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관계를 가지면 기적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당신이 무슨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늘 그렇게 으르렁대며 모든 탓을 내게 돌렸다. 어느 해 질만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쾌하고 제빛의 얼굴. 영락 없는 아줌마였다. 사람들은 50이면 이제 제제의 청춘이 시작된다고들 하던데 내 청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내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린 게 아닐까? 가슴이 돌덩이에 짓눌린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김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아, 우리 얼굴 본 지가 언제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와 동갑인 지수는 5년 전 잘 나가는 사업가와 재혼했다. SNS를 통해 엿보는 그녀의 삶은 다른 세상이었다. 유럽 여행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그리고 이름조차 읽기 힘든 명품 가방들. 우리는 청담동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평생 와볼 엄두도 못 낼 것이었다. 서연아, 여기 파스타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 지수는 여전히 화려했다. 완벽한 화장은 세월의 흔적을 모두 가려주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와인 세 잔이 비워진 후에야 지수는 죄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사실 나 요즘 별거 중이야. 뭐 별거? 왜? 너희 부부 행복해 보였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SNS 속 그들은 완벽한 커플이었으니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붉은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그 사람 거가 너무 커. 감당이 안 돼. 크다고. 뭐가 그게 그거 말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이유가 있어? 농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고문당한 것처럼 아파.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이젠 공포야. 밤이 오는 게 무서워. 나는 이 상황이 어이없어서 허수이 나왔다. 나는 평생 남편 것이 너무 작아서 불행했고 내 친구는 남편 것이 너무 커서 고통받고 있다니 신의 장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게 별거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 나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넌 내 지옥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몰라서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내 상상을 초월해. 게다가 운동에 미친 사람이라 체력은 짐승 같아. 하루에 최소 3번은 해야 직성이 풀린대. 지수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역력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둡고 추악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질투였을까? 아니면 죽을 만큼 강렬한 호기심이었을까? 대체 얼마나 크다는 걸까? 하루 3번은 어떤 느낌일까? 지난 30년간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온 내게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다. 지수의 말은 독이 묻은 칼날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며 집으로 오는 내내 나를 괴롭혔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시큼한 소주 냄새와 무의미한 존재감이 코를 찔렀다. 남편 최동건은 다 낡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한쪽 팔은 바닥에 늘어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런 한심한 인간에게 발목 잡히게 됐을까? 30년간 묵혀온 한숨이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수의 괴물 남편이 떠올랐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미칠 듯한 호기심이었다. 나도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 살아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 아주 짧은 순간 정말 찰나도 좋으니 나는 이 숨막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너무 오랫동안 탁해진 폐를 신선한 공기로 채우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당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배인님, 갑작스럽게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만 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여사 어디 아파요? 아니요. 시골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시골이라니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집에 와서는 아직 잠이 덜 깬 남편에게 똑같은 대본을 읊었다. 시골에 무슨 일인데? 사촌 언니가 편찮아요. 마음대로 해. 대신 생활비는 놓고가. 또 그 소리였다. 언제나 돈이었다. 나는 말없이 통장에 남은 마지막 30만 원을 인출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섰다. 내 나이 50의 첫 나홀로 여행이었다. 고심 끝에 부산을 선택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인천의 썩은 냄새를 씻어낼 수 있을 만큼 멀고 완전히 다른 바다를 KTX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보이지 않는 족쇄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렇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나쁘지 않네? 나는 택시를 타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해운대 근처의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깨끗하고 조용했다. 방 예약하셨죠? 이봄 4호입니다. 친절한 주인이 열쇠를 건넸다. 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지날 때 바로 옆방인 이버범 사무문이 갑자기 열렸다. 키가 큰 남자가 나왔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멎는 것 같았다. 세상의 사람은 태산처럼 넓은 어깨, 조각상처럼 각진 얼굴. 50대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 남자 역시 나를 보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실례지만 혹시 설마 우리는 동시에 멈춰섰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지수가 자랑스럽게 약혼자를 소개했던 저녁 식사 자리 강태준. 바로 이 남자였다. 혹시 지수 친구분 그날 같이 식사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중후했다. 아, 네, 맞아요. 박서현입니다. 강태준입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군요. 좁은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여행 오셨어요?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네, 혼자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서연 씨도요. 저도 그냥 혼자 쉬어왔어요.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슬픈 사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태준 씨도요. 우리는 도망치듯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러지?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옆방 남자. 지수가 괴물이라 불렀던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남자. 두려움과 동시에 온몸이 떨릴 정도의 흥분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박서연,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저녁 시간이 되어 나는 바닷바람이라도 쏠 겸 밖으로 나왔다. 민박집 주인이 10분 거리에 유명한 횟집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가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강태준이 가게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또 뵙네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저도 혼자라서요. 나는 1초간 망설였다. 하지만 별거 중인 사이인데 밥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네, 앉으세요. 소주 몇 잔이 오가자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묘한 동질감이 채웠다. 술 기운에 나는 좀 더 대담해졌다. 저 혹시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지수한테 들었는데 두 분 별거 중이라고. 태준은 술잔을 내려놓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별거요. 아마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죠? 우리 이혼했습니다. 그 여자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내 이혼이여. 귀가 멍했다. 지수는 나를 속인 것이었다. 6개월 전에 끝난 일입니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는데 우리 집 침대에서 다른 놈과 있더군요. 지수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거였습니다. 술기운과 동정심이 차오르자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신뢰되는 말씀인 줄 알지만 지수가 저한테 헤어진 이유가 태준 씨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됐다고 했어요. 말을 뱉고 나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태준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얘기까지 했군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속궁합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 씨는요?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남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행복이요.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단어네요. 제 남편은 너무 작고 형편없어요. 1분 난이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나버려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육체적인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였을 뿐이에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심장이 녹아내릴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건 남편의 문제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여자입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놈이 문제인 거죠. 그 말 쉰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나는 오열했다. 태주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인생이에요. 당신이 행복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가 나를 바라봤다. 서연 씨, 저와 함께 바닷가를 좀 걸어주시겠습니까? 밤의 해운대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달빛 아래 태준이 갑자기 멈춰섰다. 사실 5년 전 그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당신 친구의 약혼자였죠. 오늘 이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지금 당장 당신을 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단 하룻밤만이라도 저도 여자이고 싶어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주는 나를 품에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지난 30년간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뜨겁고 격렬한 키스였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방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바다가 보이는 민박집 방 안에서 노란 조명 아래 태준의 나신이 드러났을 때 나는 정말로 숨이 멎었다. 지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신이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 눈 속의 경악을 읽었는지 그가 속삭였다. 그는 지극히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웠다. 처음에는 압도당했지만 이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 내 안에서 폭발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채워지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속궁합이구나. 지난 30년간 가장 허황된 꿈속에서나 그려보았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그 밤은 영원처럼 길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3번,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야생마 같았다. 남편의 1분짜리 좌절과는 차원이 달랐다. 땀에 흠뻑 젖어기진 맥진한 나를 그는 따뜻한 품에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치 천국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나도 그래요. 그가 나를 더 꽉 안았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어 나를 부드럽게 깨웠다. 강태주는 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꿈처럼 짧았다. 현실이 찬물처럼 얼굴에 쏟아졌다. 박서연,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넌 배신했고 불륜을 저질렀어.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공기는 차갑지 않았지만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창밖의 아침바다는 저렇게 고요한데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서연 씨 일어났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네, 방금요. 태주는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요?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제가 한 일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어젯밤 일을 후회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비난도 없었다.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불안해요. 앞길이 너무 막막해요. 태주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내 말 들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할 거예요. 어젯밤이 그저 깨고 나면 잊고 싶은 아름다운 꿈이었다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우리가 느낀 감정이 진짜라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맹세컨대 당신 곁에서 함께 싸울 거예요. 내 남편.
그 인간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명령했고 나는 복종할 의무만 있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 고마워요.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줘서 그는 나를 힘껏 안았다. 당신은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서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놈이 바보인 거죠. 그날 오후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나는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돌아갔다. 신중하게 생각해요.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문을 열자마자 술과 오물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남편은 여전히 영혼 없는 시체처럼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왔어. 시골 일은 다 봤고 배고프다. 밥 차려. 어제 박서연이었다면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방금 돌아와서 피곤해요. 좀 쉬어야겠어요. 그 인간이 벌떡 일어났다. 충혈된 눈이 이글거렸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말대를 해 말대구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저도 피곤해요. 너 어디서 그따위 버르장 머리를 배워왔어? 시골 한번 다녀오더니 사람이 변했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냥 제정신이 든 것뿐이에요. 나는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태준의 메시지였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오늘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국밥집 사장님조차 알아차렸다. 방 여사, 무슨 좋은 일 있어? 요즘 얼굴에 꽃이 폈네. 거울을 보니 사장님 말이 맞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죽은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다시 빛을 되찾았다. 나와 태주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 점심시간의 짧은 통화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홍대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 씨 결정했어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악마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죠? 돈 때문에요. 그는 내가 피땀 흘려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은 재산 분할을 의미하죠. 그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필요하다면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알아봐. 줄게요.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그는 고급 호텔방을 예약했다. 그날 밤은 부산의 밤보다 더 뜨겁고 격렬했다. 나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역겨웠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왔다. 내가 퇴근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너 요즘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야? 싸돌아다니요. 일하고 오는 길이에요? 일만 한 거 맞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갑자기 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환하게 빛났다. 그럼 이건 뭔데? 제 휴대폰이잖아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요? 함부로. 그가 야만적으로 웃었다. 내가 내 남편이야. 그럴 권리 있어? 그는 통화 기록을 훑어내리더니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강태준이 새끼는 누구야? 내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가 내 얼굴에 메시지 창을 들이밀었다. 보고 싶어요라고 아는 사람한테 보내냐?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내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울렸다. 이 더러운 년 감히 내 머리에 뿔을 달아. 30년의 인내, 30년의 침묵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뿔이라고요?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구력 말고 뭐가 있는데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대한 적 없어요? 그저 돈 안 드는 가정부이자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지. 뭐 내가 널 먹여 살렸잖아. 먹여 살렸다고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당신 퇴직금은 주식으로 다 날렸잖아요. 지금 당신이야말로 내 더러운 돈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때려, 내가 악을 썼다. 때려봐.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온 세상에 알려줄 거야.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이를 갈았다. 좋아, 이혼해. 좋아요. 이혼해요. 하지만 그가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서 단돈시원도 가져갈 생각 마. 넌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이 창녀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산산조각. 난 휴대폰 화면에 아직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씨, 남편이 다 알았어요. 뭐라고요?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놈이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어디에요? 당장 갈게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일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하지만 내일 만나요.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런 시간에 집을 나섰다. 나를 보자마자 태주는 나를 와락껴 안았다. 그놈이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예요. 하지만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고. 걱정 말아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변호사와 연락해뒀어요. 당신 몫은 전부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인간 성격을 몰라요. 내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복수할 거라고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서였나. 지금부터 당신을 해치려는 놈은 누구든 내 시체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거야. 그 후 며칠간은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내 남편은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나는 그의 흐리멍덩 뒤에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이 닥쳤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고 낯선 공기가 나를 덮쳤다. 거실은 환져 있었고 낯선 자들의 상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인공 오셨네. 그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남편의 양옆에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우락부락한 근육질에 뱀같은 문신이 목까지 기어 올라와 있었다. 싸구려 담배와 소주가 뒤섞인 냄새가 숨막히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남편이 비웃었다. 악마의 미소였다. 내 친구들이야.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다는데? 2놈 중 하나가 일어나 육중한 몸으로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박서현 씨 맞지? 우리 최 사장님한테 작은 부탁을 하나 받았어. 간단해. 법정에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뭐? 무슨 소리예요? 나머지 한 놈도 일어나 내 퇴로를 막았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도장 하나 찍으면 당신 신변도 안전해지고 다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절대 안 돼요. 그건 제 정당한 권리예요. 권리.
문신을 한 놈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비웃었다. 아줌마, 요즘 세상 험한 거 알아야지. 자꾸 권리 타령하다가 길 가다 넘어지기라도 해서 팔다리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라니. 그놈은 칼날에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냥 당신 안전을 걱정해주는 거야. 순전히 좋은 뜻에서 남편이 일어나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자, 여기 서류 도장 찍어. 재산 포기 각서였다. 싫어. 절대 안 찍어. 황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줌마 잘 생각해. 목숨은 하나뿐이야. 나는 공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었다. 생각할 시간은 하룻밤 주지. 내일 밤이 시간에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자 남편이 내게 다가와 이를 갈며 속삭였다. 봤지? 내가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 정말 미쳤군요. 미친 게 아니라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내가 왜 너 같은 창녀한테 내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건 당신 돈이 아니에요. 내 피와 땀이라고요. 닥쳐. 내일까지 잘 생각해. 내일도 안 찍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씨, 큰일 났어요. 남편이 조폭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가 포효했다. 지금 어디예요? 그놈이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요? 아직은 집에 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내일 또 온대요. 당장 거기서 나와요. 주소 보내요.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요.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나는 서둘러 가방에 옷 몇 가지를 쑤셔 넣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데 방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어딜 가 저 바람 좀 쐬러. 그 가방은 뭔데?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오려고요. 도망가려고 그가 껄껄 웃었다. 소용없어. 내가 하늘 끝까지 도망가도 난 찾아낼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태준의 차가 화살처럼 달려왔다. 그가 급하게 내려 나를 와락껴 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가요. 여긴 위험해요. 우리 아파트로 갑시다. 거긴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태준의 아파트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이건 범죄예요. 서연나. 협박 위협.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다음 날 우리는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진 50대 여성 윤지혜 변호사를 만났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책상을 내리쳤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협박 행위예요.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경찰에 덫을 놓읍시다. 현장을 덮친다고요? 그럼 제가 그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건가요? 네더 경찰이 말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바로 밖에서 잠복하고 있을 겁니다. 태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같이 갈게요. 당신 혼자의 일을 겪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갔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정확히 8시 초인종이 울렸다. 두 조폭의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생각은 잘 해봤나? 아줌마.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이닥쳐 조폭들을 제압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한 놈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동건 씨가 시켰습니다. 아내를 협박하라고 돈을 줬어요. 며칠 후 내 남편은 체포되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끝났다. 법정에서 나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그의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았다. 서연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었어. 3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 있었나? 법원의 최종 판결은 승리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나의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축하해요, 서연아. 태준이 태양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삶에 온 걸 환영해요. 몇 달 후 기장의 아름다운 해변계 잡고 예쁜 브런치 카페가 자리 잡았다. 나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으며 미소 짓고 내 뒤에서는 태준이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손님들을 보며 나는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다. 서연아, 오늘 손님 정말 많다. 태준이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턱을 기댔다. 행복해요. 네, 내가 속삭였다. 정말로 정말로 행복해요. 나도 그래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오늘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갑자기 태준이 멈춰서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온화한 바다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나는 멈춰섰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청혼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와 결혼해줘요. 나처럼 이혼한 여자가 자격이 있을까요?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그가 내 뺨을 쓰다듬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박서연이에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그럴게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는 나를 품에 안고 황홀한 키스를 퍼부었다. 저 멀리 파도 소리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랑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여러분, 제가 이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의 경계가 없으며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견고한 온기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나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You all.